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의 과정 노마자2로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을 6개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을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서로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인식이 되면 또는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이 조사 설계에는 설명적 조사 설계도 있고 탐색적 조사 설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실험적 조사 설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실험적 조사 설계를 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될 적에 그냥 조사 설계란 말보다는 실험 설계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될 적에는 조사 설계로 나오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예가 실험 설계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 사전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번 시간에 이끌어갈 과정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수집된 그냥 쓰겠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 그리고 6번째에 가면 보고서 작성. 자, 이렇게 6개 단계로 된다고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이 바로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관찰법이죠. 어찌 보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질문법이 더 많은 것 같지만은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부터 인간들은 눈으로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시각을 이용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은 생애 주기에서도 또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 대해서 그냥 큰 목차 없이 바로 관찰법이나 질문법이나 면접법 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먼저 관찰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관찰법의 개요를 보면 관찰법의 개요는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대상으로 행동을이 아니라 행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관찰법이 되겠는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관찰법은 행동주의에서 여러분들 인행사를 본다면 스키너나 반두로로 연결될 수 있는 행동주의에서 선호하는 이런 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관찰법에 대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적어도 과학적 연구라면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하면 소위 사회과학이란 말을 못 붙지 않습니까? 또 적어도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 관찰법은 행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관찰법에는 관찰법의 유형에는 관찰법의 유형을 보면은 거기에는 통제 관찰과 그냥 실험법이라는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로 이렇게 이 비통제 관찰은 통제가 없이 그러니까 자연 관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회과학에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제 관찰은 인위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여건을 조작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은 통제 관찰. 그것도 보통 실험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는 뭐지? 실험적 관찰이라고 그러죠. 실험적 관찰 또는 실험실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참여도를 가지고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는데 비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그냥 전혀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같이 생활하거나 같이 살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책론의 입장으로 본다면 인보관 운동에서 보면은 중류층 지식인들이 빈민 지역의 한 주민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은 참여 관찰이죠. 그에 비해서 준참여 관찰은 일정 시간 범위나 일정 공간 범위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준참여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이 관찰법이라는 것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 대상 제한이 없다. 그러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관찰은 가능합니다. 하물며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아니면 어떤 서로 만남을 거부하는 또 아니면 이런 상담이나 이런 실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대상, 어떠한 대상, 연령, 남녀, 노소, 연령, 또 승인, 거부 이런 관련 없이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연구자의 직접 개입이죠. 연구자가 직접 개입, 즉 관찰함으로써 그 어떤 경우보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외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예상외 부수적 자료의 수집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예상외 자료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은 이 관찰은 좀 노력이 좀 적게 든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해보시고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서는 목적적 행동이 목적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림의 조건이 필요한 거죠. 기다릴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체 관찰은 전체 파악은 곤란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내면 파악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관찰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지면상 고만 쓰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또 문제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피관찰자가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조작된 자료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법 거기는 그 장점 단점을 쭉 해서 7개씩 이렇게 쭉 내놨습니다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첨가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문지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설문지 또는 질문지법 이렇게 하는데 질문지법. 이건 질문 또는 질문지를 통해서 이끌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냥 바로 유형으로 보면은 여기 첫 번째는 구조화된 질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지법은 표준화된 이렇게 설명하는데 소위 객관식을 말합니다. 객관식. 응답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시해 놓고 그중에 관계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냥 객관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선택형, 객관식 등 선택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표준화된 질문지법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퀘셔너리. 그에 비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여기는 주관식 서답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표준화되지 않은 퀘셔너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뭘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까마는 여기 보면 장점으로서는 뭐니 해도 장점은 경제성이죠. 경제성. 우리가 보면 수능 시험과 같은 걸 보면은 전국에 약 60만이 넘는 사람을 같은 시간대에 그것도 한 과목이 아니라 100과목이 넘는 과목을 똑같은 시간대에 약 8시간 안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답안지가 모아질 수만 있다면 아마 10시간 이내에 석차까지 다 나올 거예요. OMR 카드로 기계로 돌려서 컴퓨터 통계 처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나올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 어떤 방법보다도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경제성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문지법은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죠.
영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험자는 질문지법, 수능시험에 참가한 애들은 누가 출제를 했는지 어떤 의도를 출제했는지는 그건 상관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는 이런 그 장점들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는 단점이라고 할 때는 이 단점은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 물론 이 반응의 진실성, 객관식은 더욱더 그냥 눈 감고 찍을 수도 있고 주관식이라고는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작된 응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회수율이 낮다. 뭐 연결되어 놨겠으니. 또 그러면 문맹자나 문자 해독력이 아직은 또 지적 수준이 낮은 이런 그 피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자, 이런 등등을 단점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설문지법에서 뭐 개방형, 폐쇄형을 할 때 바로 이게 바로 폐쇄형이고 바로 이게 바로 개방형이죠. 자유 반응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나오지만은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이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시험 전에 한 번쯤 일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면 읽어드리기까지는 그렇고, 그 외에도 우편 설문법도 있고 전화 설문법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설문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사적 상식을 가지고 우편 설문법, 또 전화 설문법, 또 그런가 하면 인터넷 설문법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접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법. 이쪽까지 다 되겠지, 면접법. 자, 면접법이 있는데,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인 상담사와 내담자인, 소위 그 내담자 간의 상호,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여기 유형에는 구조화된 면접법, 반구조화된 면접법,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는 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화된 면접법은 사전 각본에 의해서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를 철저하게 사전 각본대로 짜놓고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법이고, 비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은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경륜이 많은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전 각본 없이 자유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을 짜긴 하지만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본을 기준으로 하되 자유재량과 융통성을 가미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타당도가 뭐예요? 타당도는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이렇게 해서 이 구조화된 면접일수록 타당도가 낮다. 왜냐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면접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자유재량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이 오히려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법의 장점은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면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도 그 사람들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도 하고 투사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면접도 면담도 하고 이런 등이 종합된 방법이 바로 이 면접법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은 면접자인 전문가인 상담사는 그 사람의 얼굴 색깔만 보고 아니면 소위 눈 까는 속도만 보고도 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들어가 보기 때문에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회수율이 높다. 똑같은 말이죠. 회수율이 높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가만히 보면 바로 질문지법에서의 단점을 여기에서는 풀어갔잖아요. 질문지법의 단점은. 이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문지법에서의 단점을 면접법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는 비싸죠. 고가입니다. 질문지법이야 몇천 원 내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비쌉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상담, 요즘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면서 청소년 상담사나 또 그런가 하면 직업 상담사나 이런 국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언젠가는 노인 상담 쪽 국가 자격이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비싸다는 단점. 또 그런가 하면은 소위 연구자의 연구자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연구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너무 위압적이라든지 너무 따뜻하든지 너무 조작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거는 통계 처리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법이나 면접법은 모두 질적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나 면접법 모두 질적 연구로 수량화할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단점 등을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설문지법에 나와 있는 이 장점이 오히려 이 면접법에서는 단점으로 제가 그 나란히 판서를 적에 설문지법과 이 면접법 또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나란히 적어놓고 아래에다가 장단점을 판서한 것은 양자가 서로 교차되어서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지면상 다 쓰지 못한 것은 교재를 볼까요? 거기 오면 면접법의 장점, 단점 많은 것을 이렇게 쭉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면상 비교 목적으로 썼던 거 3가지씩 말고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첨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쭉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유성 측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성 측정법. 사유성 측정법이 나와 있는데 사유성 측정법은 개요를 보면 1930년대에 1934년 이건 중요한 모레노에 의해서 모레노가 제시한 연구인데 소위 중요한 것은 내자입니다. 집단 내 한자로 쓰겠습니다. 집단 내 성원들 집단 내 집단 내 구성원들 간에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유성 측정법. 핵심은 내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집단 내 구성원에 대한 관계는 결국에 파워 게임이 되겠는데 그래서 집단 역학 연구. 집단 역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중에 저 앞선 시간에 본 것처럼 서열 척도에 보면 보가더스에서 사회적 거리감 측정 이라고 할 때 이제 제목에는 비교를 목적으로 목차게 다뤘습니다만은 교재와는 관계없이 앞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해보면 보가더스
보가더스 척도, 서열 척도 중에 하나인 누적 척도, 보가더스 척도와 거트만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 간, 핵심은 집단 간이죠. 집단 간 거리감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소시오메트리, 사회성 측정법, 이것을 보고서를 그림으로 그리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고서를 행렬표로 그리게 되면 소시오메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단 내인데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다 배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성 측정법의 방법, 사회적 측정법의 방법은 동료 평정법이 있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평정을 해보도록 하는 동료 평정법도 있고, 또 추임법 또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명법도 있습니다. 지명법. 중요한 것은 이 추임법과 지명법이 되겠는데, 추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특성을 모두 나열해 놓고 그 중에 관련된 사람들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추임법입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런 그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모든 특성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추임법이고, 그에 비해서 지명법은 응답자와 관련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함으로써 이번 여름방학 때 같이 스터디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여행을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극장을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응답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를 가장 괴롭히게 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응답자와 관련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지명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유의사항을 별도로 쓴 것은, 이 사회성 측정법은 반드시 전수조사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표본조사는 안 됩니다. 집단 구성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유의점을 여러분들이 거기 이 사회성 측정법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에다가 첨가해서 같이 복습 겸해서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개요에다가 두 번째 적어 놨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델파이법이라고 할 적에는 델파이 방법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오히려 더 출제가 잘 되는데, 이건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델파이법 나와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델파이법. 델파이법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전문가들만의 정보 회합 아닙니다.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바로 이제 지금 회합이라고는 미팅, 서로 면대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전문가들 간에 또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면대면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익명성이라는 것은 서로 알지 못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가들만 모여보는 전문가들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자료를 찾아내거나 어떤 대안을 편성해가는 이런 방법을 델파이법에서 일명 전문가법. 만약에 델파이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일반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건 만나지 않고 만날 일이 없이도 그러나 전문가들만에게 참여 자격을 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1번에 2번에 보시면 2번에 그 갤러 밑에 줄을 보면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한다. 특징해서 오른쪽 페이지 특징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조사도 같이 이제 목차는 잡아놨습니다만 시험 전에 참고 자료로 봐주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은 바로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표본조사도 역시 사실은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지요. 자료 수집 방법인데 표본조사는 워낙 그 출제 비중이라든지 써야 될 내용이 많아서 별도의 목차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또 자료를 수집할 적에는 그야말로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집단 내 구성원 등 간의 관계 파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기준점이 달리 전체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는 전체 집단의 대표들만 모아놓고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조사를 가지고 표본조사. 자, 여기 이제 표본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본조사의 출제 범위로 설정해서는 우리가 용어부터 이렇게 해봐요. 용어. 조사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 이렇게 모집단,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집단 또는 전수집단, 영어는 population이었는데 전수집단 또는 줄여서 전집이라고 이렇게 전수집단을 줄여서 전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의 조사 대상 전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샘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집단을 또는 전집을 대표하는 것이나 또는 대표하는 집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집단 또는 전집에서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을 표집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바로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수집 또는 선정하는 ing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표본은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고 표집은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모집단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너무 인구수가 많은 우리가 보면 서울 시민들의 출신 지역별 학력 조율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 1,100만을 가지고 학력 조율을 못할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은 문제는 연구를 해서 그 학력을 비교하려면 분명히 일정 시간 범위에는 서울 시민들은 자기 집에서 아니면 최소한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전화할 때 바로바로 받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의 언어 개수를 조사하겠다. 아마존에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원주민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봐서는 조사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이 집단을 뽑아서 연구를 하는데 바로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편하지만은 어떻게 표집을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표본을 뽑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강원도 출신, 경기도 출신을 표본으로 뽑을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쇄 공간처럼 이동을 딱 중단시켜 놓고 그리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표집틀. 실제로 표집을 하는 대상, 이론적으로 표집하는 대상은 모집단이죠.
그러나 실제로 표집을 하는 대상은 뭐예요? 서울 시민이라고는 모집단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명단을 작성해놓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명부와 같은 것이 바로 표집 틀이 되겠어요. 주민명부. 자, 이런 그 개념들 보시고. 그러면 자, 목적은 개요. 목적은 뭐예요? 표본조사의 목적은 뭘 알아본다고? 표본조사.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그걸 가지고 뭘로 추정해?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유의점은 바로 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이렇게 가장 큰 확보에 가장 큰 유의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표집의 유형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적 표집이라는 것은 확률적 표집, 개념은 적지 않겠습니다만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 다시 말해서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서울시민 1,100만 명이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확률적 표집인데 여기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 무선 표집이 있습니다. 모집단 구성 요소에 모두 1년 번호를 붙여놓고 그 번호에서 눈 감고 무작위로 표본을 개수 많고 뽑아내는 것은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개통적 표집은 첫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으로 하고 다음 표집부터는 일정 간격으로 표집을 하는 것은 개통적 표집. 일정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동간 표집 또는 등간 표집, 같을 동, 같을 뜰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표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유층 표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자를 써보겠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하는 것처럼 유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아래 칸을 만든다는 거죠. 우아래 유층 표집이 있습니다. 유층 표집에서 한자의 류라고 하는 것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 말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한자로 오면 이게 유가 되는 거죠.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류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같은 것끼리 하위 집단,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몇 개의 하위 집단 층을 만들어 놓고 이 말이죠. 하위 집단만 층을 만들어 놓고 유층인 거예요. 표집하는 방법을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출신 지역별 학력을 비교해보겠다. 어느 지역이 학력이 높은지를 비교해보겠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 1,100만을 경상도 출신만 딱 하나 묻고 충청도 출신만 묻고 전라도 출신만 묻고 제주도 출신 묻고 강원도 출신 묻고 특성이 같은 것끼리 먼저 묶어서 하위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표집하는 방법이 유층 표집.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책에서는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자로 봐서는 유층 표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다 못 쓰겠군요. 군집 표집이 있습니다.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 본래 존재하던 하위 집단 중에 지금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로 볼 적에 25개 구는 하위 집단이죠. 그중에 몇 개의 하위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서울시 25개 중에 마포구, 금천구, 강남구, 중구 뭐 4개만 떨어뜨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일명 이 군집 표집은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집락 표집.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릴 약자를 쓰는 겁니다. 집락 표집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여기는 모집단 내 본래 존재하는 몇 개, 본래 존재하는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하위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이게 바로 군집 표집, 집락 표집 해서 거기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이렇게 군집 표집이나 집락 표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확률적 표집.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표집될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지 않은 것은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비확률 표집에는 우연히 테스팅하듯이 잡아가는 소위 임의 표집, 우연 표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건 어쩌다 이런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는 유의 표집. 유의 표집은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의도적 표집.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가진 의도적 표집. 또 그러면 비확률 표집으로서 비확률 표집을 보는 것은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유충 표집과. 유충 표집과 똑같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거기에다 표집을 한다는데 똑같은 것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유충 표집은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것이고 할당 표집은 아예 의도적으로 똑같은 특징을 해놓을 충청도에서 좀 더 뽑아봐. 그래서 마침 우리가 센서스 선거에 관련된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낼 적에 조작됐다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지역의 표가 좀 적은 데는 그 지역의 표를 좀 퍼센트를 높여서 이렇게 조작된 통계 자료를 내놓기도 하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자료를 수집하면 신뢰도가 높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은 유충 표집과 할당 표집이지만 할당 표집은 다소 조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당 표집. 그런가 하면은 누적 표집. 누적 표집은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 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표집에 대해서 어떠한 표집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표본으로 뽑힐 대상이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때 어떤 성매수자라든지 아니면 마약 밀매자라든지 아니면 밀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소위 불법이나 달법은 밖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어쩌다가 표본 하나를 선정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해서 표본수를 늘려가면서 표본을 확보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마치 조그만 주먹만한 눈덩이가 언덕에서 떨어질 때는 별 볼 일 없는 개수였지만 내려오면서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표집군을 만들듯이 이런 것을 누적 표집, 쌓이고 쌓인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 우리가 판서를 했습니다만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전집, 표본, 표집이란 말이 있고 표집 틀을 하나 더 가미를 해 놓은 겁니다. 또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시되 거기 보면 표집의 유형으로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의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확률적 표집과 또 페이지를 넘어가면 비확률적 표집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지금 정리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표집 오차와 표준 오차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표집 오차 또는 표본 오차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표준 오차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제가 설명은 늘 별다르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고 표집, 지금 저 표집이죠? 또는 표본을 뽑았죠? 그래서 이번에 표집 오차나 표본 오차, 표집 오차나 표본 오차는 모집단 자체를 가지고 찾아낸 수치, 모집단 자체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얻은 수치를 모수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표본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수치는 통계치라고 합니다.
표집 오차나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자체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수치와 표본만 가지고 추출한 통계치 간의 간격, 그 오차를 표본 오차, 표집 오차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해설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후보자 지지율이 신뢰 수준 95% 수준에서 신뢰 수준 95% 수준에서 30%의 지지율을 보였다. 표집 오차는 오차 한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집 오차, 즉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100번을 조사를 하면, 여기에 100번을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95번은 30%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27%에서 33%의 지지율이 나올 확률이 95번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오차 한계, 가 바로 거기 나와 있지. 오차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그게 바로 오차 한계, 표집 오차, 표본 오차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료 수집 네 번째 단계지요.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를 하고 그리고 조사 설계대로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또 조사 방법론과는 또 다른 영역인 통계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조사 방법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작성도 역시 다루지 않고 해서 이렇게 6개의 단계 중에 4개의 단계까지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부담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 6개 단계 중에 4개의 단계로 조사 방법론을 마감 진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근자에 자꾸 출제가 되어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질적 연구의 또 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